안녕하세요. 안철수 소통 라이브의 안철수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녹화 방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네요. 오늘 저녁에 또 연기하기가 힘든 그런 일이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8시에 들려드리고 내일부터는 8시 라이브 약속대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오늘 아침에 W 페스타라는 그런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갔어요. 거기서 이야기했던 내용 들려드리고요. 다시 또 두 번째로는 어제 KT 먹통 사태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이 먹통 사태에 대해서 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아침에 참석을 했던 그 W 페스타 그거는 여성을 위한 행사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여성에 관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위험이라든지 또는 일자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걸 찾아보는 행사인데 이 데일리라는 곳에서 해서 벌써 10회 정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연령별로 이 여성 문제가 다르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다른 나라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세대별로 여성 문제들이 좀 성격들이 많이 다른 이유가 우리나라 발전이 너무 빨라서 그렇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사회학자분이 그러는데요.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한 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유일한 국가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세대는 나라가 정말로 못 살 때 후진국 때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지금 이제 MZ 세대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때 또 태어난 그런 세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지 않았으면 없었던 그런 일 아니겠어요? 갈등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대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해법을 찾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W 페스타, 그러니까 이제 성평등에 대한 그런 것이 관심이 있는 그런 행사인데요. 이 행사에서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기성세대 쪽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아마 50대 이상이 제일 심할 텐데요. 50대 이상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고위공직자들 거의 대부분이 남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저도 대기업 사회이사로도 갔지만 이사회에 가보면 대부분이 남성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 다른 학교 쪽으로 가봐도 교수님들도 여성 교수님들이 특히 50대 살펴보시면 굉장히 적거든요. 40대, 30대, 20대로 갈수록 여성의 사회 진출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어떤 분야는 여성들이 더 많게 되고 이렇게 되는 완전히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지금으로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기성세대에서 이런 남녀 간의 기회가 공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세월이 지나면은 해결이 될 거라고 그대로 놔두는 것도 사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정치권에서는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33년 전에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또 제 아내와 제가 둘 다 전문직이다 보니까 둘 다 열심히 저 일을 했었죠. 그래서 가사 일이라든지 또는 육아 일이 일방적으로 한쪽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정말로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가정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먼저 가사 일들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고요. 그런 광경을 보고 자란 제 딸이 또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자랐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도 굉장히 화목하고 저희 딸하고도 굉장히 화목하게 잘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자존감이 이렇게 제대로 가지고 있게 되어서 지금은 여성과학자로서 자기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STEM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STEM 그거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의 약자입니다. 이러한 그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는 이쪽도 그 여성들의 진출이 지금 활발해지고 있고요. 바로 제 아이도 이 스템 분야의 여성과학자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아마도 저희 가족이 아주 옛날부터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오고 아이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키우고 그랬던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했던 게, 그런데 이제 대선이잖아요. 대선에서 중요한 것은 공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를 먼저 보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선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공약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본 다음에 그 사람을 찍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면 그 공약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된 사람은요, 그 자기 입으로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로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공약이 안 지켜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이번에야말로 그 사람을 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사람이 뭐 현란하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 잘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에게는 정치인의 과거는 그 정치인의 미래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러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요, 나중에 진짜 큰 권력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견제하거나 제어할 사람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예전에 했던 그런 일을 반복해도 누가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약 같은 게 안 중요한 거죠. 그런 말씀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었어요. 어제 최진석 교수님이라는 철학자분과 전라남도 한평에서 말씀을 나눌 때도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부도덕한 사람이 일을 잘하면 그거는 가장 위험한 경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부도덕한 사람이 만약에 큰 권력을 잡으면 그 일 잘하는 능력을 자기나 자기 편들을 위해서 쓰고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무리 지금 미사역으로 국민을 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그렇지 않았으면 그러면 미래도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괜히 선거할 때마다 누구를 찍은 다음에 실망하고 내 손가락 자른다고 매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10번 한 사람은 손가락 다 잘라야 되는데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나만 알 손가락이 없으니까 정말 그 사람,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저 총선 같으면은 사실은 또 몰라도요, 대선 같은 데서 무슨 세력 같은 것에 대한 생각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대통령이 되면 누가 되든 거기는 전국의 인재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제는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라서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치에서 아무리 못해도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그래야지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지금 그냥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지만 더 발전은 못 시키거든요. 근데 이러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괜히 세력이 부족해서, 저는 그런 말은 하나의 핑계라고 봅니다. 오히려 정말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었던가, 과거의 업적이 뭔가, 그걸 보면 저 사람은 미래에는 계속 그 도덕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미래에 그 사람의 출중한 능력을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아침에 제가 축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KT 인터넷망 먹통된 거,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맨 처음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시려나? 2003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3년 인터넷 대란, 벌써 한 거의 18년 전이네요. 거의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때는 진짜 해커가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해커가 악성 코드를 이렇게 뿌려가지고요, 그때는 아마 해화 전화국일 겁니다. 거기에 있는 그 DNS라고 있습니다. DNS가 뭔고 하면, 우리가 왜 www.anrep.com 이렇게 쓰면은 그거를 숫자 주소로 바꿔주는 겁니다. 원래 각 사이트들이 다 숫자로 된, 4자리 숫자로 된 주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IP 주소라고 해요. 근데 그걸로 이제 우리가 그 영문 명칭으로 친 거를 IP 주소로 바꿔주는 걸 DNS라고 하는데, 그 DNS 서버를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거의 하루 정도인가요? 하루 정도 완전히 다 먹통이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그때는 정말 심했죠. 그래서 모든 인터넷을 쓰는 것들이 전부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근데 18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정말로 중요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지금보다는 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대한 피해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더한 거죠. 이번에는 한 40분 정도, 38분이라고 합니다만 40분 정도 중단이 됐고, 이게 2003년 인터넷 대란처럼 외부에서의 해커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렇게 조작을 잘못한 거죠. 관리를 잘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 정도 실력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 관리 능력인데, 외부에서 정말 첨단 기술로 해커가 공격을 했다고 하면, 사이버 공격, 사이버 전쟁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력들이 보면 재래식 무기는 우리나라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우리나라를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돈이 없으니까 비대칭 전력, 한번 가지기만 하면 이제 안 가진 상대에 비해서 막강한 그 능력을 가지는 무기를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이제 집중을 한 거, 어쩌면 세 가지구나. 세 가지 집중을 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핵무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핵무기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핵을 개발하면 유엔에서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젠 핵무기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나라가 핵무기 개발하면 그러면 제재를 받아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 전 세계에서 동의를 해서 대한민국이 핵을 만들어줘도 좋다고 허락을 해주면 그때 가능한 건데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북한만 가지고 있으니까 비대칭 전력의 첫 번째가 핵무기, 그 다음 두 번째가 화생방 무기입니다. 그런 그 정말 유해한 그 화학물질을 가스 형태로 만들어서 독가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걸 또 북한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또 세 번째가 이 사이버 공격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해커들을 양성하고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해커들보다 수나 또는 그 실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사이버 공격을 하고, 사이버 공격을 정말 광범위하게 대대적으로 하면은 사이버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외부 공격도 없는데 내부에서 그냥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질 정도의 실력이면 이게 방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앞으로 전진하고 일을 하는 것만 최대한 집중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컴퓨터 하나가 100만원이라고 치고요, 예산이 1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100만원 컴퓨터 100대 사면 이렇게 일을 이렇게 100명이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만 투자한 겁니다. 그러면 안 그런 나라가 있느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정도 예산이 있으면요, 10%는 컴퓨터를 사지 않고 해킹 방지라든지 여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데 쓰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는 예산이 1억이 있으면 100만원짜리 컴퓨터 100대를 사고 해킹 공격이 오면 그냥 당하는 나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억이 있으면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90대만 삽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1000만원을 그 해킹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또는 제대로 이렇게 관리할 사람을 뽑아서 계속 감시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데다가 예산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안이나 관리에 전체 IT 예산의 10% 정도 쓰는 게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가들의 하나의 표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아직도 그 위험 감수의 마인드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계속 앞으로만 나가는 리스크 테이킹, 위험 감수의 마인드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덩치가 어른이 됐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마음속이 아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도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필요한 거는 위험 관리 마인드, 리스크 매니지먼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100대 살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 수준에서는 90대만 사고 대신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보안이라든지 또는 관리 쪽에 투자하는 것, 그게 안정적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가 부족하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이번은 그 KT, IT망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마인드가 이런 IT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는 이미 덩치가 커서 무조건 위험해도 그냥 지르고 나가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고, 우리 모두 마인드를 이제는 그 만약의 경우 한번 그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너무나도 크니까 이제는 위기 관리, 위험 관리도 신경을 쓰는 그런 그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KT망이 40분 정도 중단이 되면서, 사실 증권 거래하는 사람들 아실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주식을 사야 되는 순간, 팔아야 되는 순간에 하지를 못하면 막대하게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거기가 병원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잘못하면 사람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거래들 안 돼가지고 뭐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40분이라고 해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선 후보들 중에 사실 저만 이 문제를 언급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사실 이거는 대선 후보들 정도 되면 누구나 이 심각성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재명 캠프 쪽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이야기도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야당의 지금 4명 경선 후보 가운데는 한 캠프에서 부대변인 정도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말 심각한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선 후보분들도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참 시간이 금방 가네요. 참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또 내일 저녁 8시에 그때는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그 문자를 통해서 소통하고 질문도 받으면서 그렇게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소통 라이브의 안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